2023년에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FOMC가 12일, 13일,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 이렇게 이틀간 열립니다.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얘네들이 투표로 해요. 투표권을 가지는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들도 같이 한 5명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계속 참석하고 나머지 4명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회의에 참석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올해 투표권을 가진 애들이 그림에 보이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모여 앉아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때 요즘에 가장 유심히 보는 게 뭘까요? 네, PC 물가지수라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그러니까 굉장히 서비스업 부분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 부분을 좀 다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그런데 얘네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느리게 발표가 돼요. 11월 한 달간의 자료가 12월 말이 돼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FOMC 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중간에 딱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12일이죠. 그러니까 전일 밤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들이 분명히 이번 회의에서 참고를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보면 전년 대비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3.1%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이 대부분 품목의 물가는 전년 대비로 4% 더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근원 물가가 제대로 뚝뚝 떨어져 줘야 기준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데 지금 4%니까 굉장히 높죠. 전년 대비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추세를 봤을 때 물가는 지금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동결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게 동결한 상태에서 쭉 유지하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생각한 그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특히 그 근원 물가가 그랬을 때 이제 금리를 내리겠죠. 이런 뉴스는 며칠 또는 몇 달 요 정도 기간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분들께는 호재죠. 오늘 밤에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이잖아요. 단기 트레이더분들은 뭐 자신만의 투자법으로 호재성 뉴스와 결합해서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 이렇게 오를 만한 주식을 투자하고 수익이 날 때까지 뭐 6개월 이상, 길게는 뭐 몇 년까지도 보유해서 수익 보고 매도하려고 하는 이런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봐야 할 게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표면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나오는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언제든지 손바닥 짚듯이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단기 트레이더분들은 뭐 손절도 하고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뭐 생업도 있고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자 물가의 세부 내용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이 중장기적 흐름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뭐 중장기 투자자들은 뭐 이렇게 어렵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은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와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게임이죠.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중장기 투자는 반대로 경제지표의 이런 핵심을 알고 주식시장이 서서히 변화하는 큰 흐름을 보는 게임입니다. 분야가 다른 거지 둘 다 돈 벌려면 고생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중장기 투자자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구성 항목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건 식품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바로 35%를 차지하는 주거비예요. 이번 달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거비는 전년 대비로 6.5%나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잘 안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주거비 항목, 즉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택금융청, 진로, 케이스슐러 이 주택 3대 주택가격 지수를 다 봐도 지금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죠. 이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질 텐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리가 없는 거고 당분간 고물가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참고로 알아둬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문답에 대한 답변이에요.
토지 주택 가격은 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뭐 일부 전세나 월세가 품목에 포함되지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인상도 또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인상폭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은 물가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그대로 올라가게 반영되게 우리나라 물가가 측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은 쏙 뺐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게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서민들 다 죽어나가도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사실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도 없잖아요.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응답이 1위죠. 합계 출산율 0.7명. 점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뭐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각각 사람들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긴 어려운 거죠. 미국은 왜 주택가격이 안 떨어지면서 이렇게 물가가 잘 안 내려갈까요? 파는 사람이 없어서 안 떨어집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보통 미국은 30년, 15년 이렇게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구매해요. 정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변환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림처럼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2, 3%에서 고정금리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갈아탄 상태예요. 지금 금리를 굉장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가격이 막 올라갈 때 다주택자들은 이제 팔을 텐데 1주택자가 주택가격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돈 좀 더 보태서 좋은 집으로 한번 이사가 보자.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지금 모기지 대출 금리가 7%입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물량이 안 나옵니다. 기존 주택도 안 나와요. 그런데 신규 주택은 많이 나오냐? 아니에요. 원자재, 인건비 워낙 높아서 신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짓다가 계약자가 파산을 해서 나 이제 잔금 못 치르겠다 이래버리면 건설사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도 확실히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 그때 있을 때만 집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도 잘 안 나오고 기존 주택도 안 나오고 하지만 또 실수요자들은 계속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신규 주택도 가격이 워낙 많이 뛰니까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상황이에요. 그동안은 물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국제유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8 전쟁 중에도 국제유가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중에서 에너지 물가도 지금 위에 보이는 녹색이 에너지 물가인데 따라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는 더 이상 물가를 건드리는 요인이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갑자기 확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면 이제 물가는 하락하는 추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모기지 금리가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이게 주택 가격이 빨리 떨어질 수 없는 이런 형국이에요. 사고 싶어도 물량이 있어야지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아마 천천히 떨어질 거고 물가도 당연히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2008년처럼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터지고 주택 시장이 확 붕괴되면 좀 빠르게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물가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물가는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걸 염두해 둬야 되겠죠. 근데 금리가 천천히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대로 이렇게 높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안 되죠. 고정금리니까.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람들의 대출은 변동금리예요. 주택을 담보로 놓고도 7%다. 그러면은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10% 넘어가고 현재 카드는 20%가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이런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파산하는 개인이건 기업들이건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도 천천히 떨어지고 금리도 천천히 떨어질수록 점점 디폴트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 확률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현금과 채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미 연준 FOMC의 기준금리 결정 이 뉴스에서 단기 트레이더와 중장기 투자자가 어떻게
이 현상과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들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린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